서울에서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남편 강민재의 장례식을 치렀다. 하얀 눈발은 그의 관 위로 고요히 떨어졌고 그날따라 바람도 유난히 차가웠다. 27의 나이에 미망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강민재, 나의 남편이자 나의 첫사랑은 한밤중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단 2초의 부주에 한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갔다. 그리고 내 인생도 함께 멈췄다.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조문객들의 한숨과 조용한 흐느낌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러나 그날 내가 가장 기억하는 것은 남편의 죽음도 그의 마지막 얼굴도 아니었다. 바로 시아버지 강대식의 목소리였다. 만약 유나 내가 그날 그 애를 억지로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살아있었겠지.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를 탓하는 시아버지,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그의 마른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렸다. 그러게 시집 오고 나서부터 애가 야근도 많아지고 표정도 안 좋더라. 강 대령님 아들이라 더 조심했어야지. 운도 참 지질하네. 조용히 주고받는 속삭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민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동시에 나를 은근히 비난했다. 나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슬픔도 억울함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공기 속에서 나는 홀로 무너지고 있었다. 민재와 나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1개월이 지났을 뿐이었다. 이 결혼은 운명 같았고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민재는 군인 집안의 외아들로 가부장적인 아버지 강대식 아래에서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그는 나에게 늘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감정 표현도 안 하고 말수도 적지만 속은 따뜻하셔. 그냥 표현을 못 하시는 거야. 나는 민재를 믿었고 아버지의 무뚝뚝한 태도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민재가 떠난 후 나는 그 집에서 별표단 하나의 귀찮은 존재 별표가 되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시댁에서는 아무도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민재의 삼촌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아직 49제도 안 지났으니 당분간은 여기 있으면서 조신하게 지내게. 괜히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그 말 속엔 명백한 메시지가 있었다. 나는 아직도 며느리로서 시댁에 머물러야 했고 체면 때문에라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나는 아무런 보호도 위로도 받지 못했다. 찬장에 내 그릇은 따로 정리되어 있었고 아침 식사 자리는 항상 빈자리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나를 아들이 없는 며느리, 곧 떠날 사람처럼 대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 사람만은 달랐다. 바로 시아버지 강대식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조용히 내 방 앞에 따뜻한 미역국을 놓아두었고 내가 기침을 할라치면 감기약과 따뜻한 생강차를 건넸다. 감기 걸리면 안 돼. 민재가 싫어할 거야. 그의 말은 상냥했지만 나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그는 갑자기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열어봐. 상자 안에는 새로운 속옷 세트가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고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이건 왜요? 그는 대답했다. 입던 것 다 해졌잖아. 젊은 여자가 깔끔하게 입어야지. 그래야 기분도 좋아지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방 안에서 문을 잠갔다. 이 집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상냥함일 뿐이야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몸은 경직되어 있었고 마음은 불안했다. 민재가 있었던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며칠 후 민재의 사진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봉투엔 오래된 필체로 쓰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은주.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민재가 어릴 때 자주 아버지 몰래 찾아갔던 별표, 엄마 친구, 별표의 이름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 편지 속엔 이 가족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민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느끼는 불편함도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눈은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길고 고요하고 잔인하게 춥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시아버지의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애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나는 아직도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이 집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나도 입을 열게 될 것이다. 나는 편지를 펴지 않았다. 이은주라는 이름만으로도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밀려왔고 대답할 용기가 아직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재의 죽음 이후 그 집에 남은 시간은 조용하지만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 뭔가 기괴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방 앞에 또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뜨거운 김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것은 누가 언제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의미였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전날 밤 나는 분명히 방문을 잠갔었다. 잠든 사이 누군가가 문을 열 수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문을 잠그지 않은 걸까? 스스로를 탓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얼어붙어 갔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 채널을 틀어놓은 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식탁엔 된장찌개와 두부 반찬, 그리고 술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내게 술을 권했다. 조금 마시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민재도 술 한잔하면 잘 웃었지. 나는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요즘 술이 잘 안 받네요. 그는 잔을 내리며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말없는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말보다 무서웠다. 식사 후 나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고 편지를 꺼내어 천천히 펼쳤다. 이은주라는 이름이 적힌 그 편지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잊혀진 이야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대시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야. 민재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 아이는 우리의 사랑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였어. 너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나를 버렸고 나는 그 대가로 평생 숨죽이며 살아야 했어. 하지만 민재는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지. 아이러니하지 않니? 너는 아버지가 아닌 척하면서 가장 아버지답게 그 아이를 키웠으니까. 나는 내 아내 혜진이 불쌍해. 진실을 모른 채 너와 함께 살아야 했으니까. 이 편지는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유일한 진심이야. 그 누구도 몰라야 해. 민재도, 그 아이의 아내도. 나는 숨을 멈췄다. 민재가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나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는 가족 안에서 가장 평범해 보였고 어머니와도 가까웠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조작된 역사 위에 쌓인 것이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왜 나에게 이 편지가 보이게 되었을까? 정말 실수였을까? 아니면 시아버지가 나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남긴 것일까? 며칠이 흘렀다. 눈은 그쳤고 햇살이 들어오던 어느 아침 시아버지는 나에게 외출을 권했다. 밖에 나가서 머리 좀 식혀. 한강 쪽 산책길 좋아졌더라. 그 말은 의외였고 한편으로는 이상했다. 그는 내가 집을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미소까지 지으며 내게 외투를 건넸다.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밖으로 나왔다. 춥지만 맑은 공기 속에서 숨을 들이마시자 그제야 내 몸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휴대폰을 켜보니 오랜만에 조미숙 이모님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유나아, 너 괜찮니? 꿈에 내 엄마가 나왔어.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하더라. 나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울컥하고 말았다. 세상 어디에서도 내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집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웠다. 나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다. 이모님, 저 좀 보러 와주실 수 있어요? 조미숙 이모는 이틀 후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내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무슨 일 있었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이모님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다.
나는 안심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런데 새벽 2시, 거실에서 낮게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는 명확했다. 미수가, 내가 몰라서 그래. 외가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 대식씨,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새 속옷을 사다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난 그거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민재 없으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책임이랑 감정이랑은 다르죠. 당신 지금 선 넘고 있어요.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손이 떨렸다. 그저 착각이길 바랐던 내 감정들이 이제는 착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했다. 다음 날 이모는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유나야, 오늘 나랑 같이 내려가자.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상해.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무엇보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사를 준비할 시간도 없이 나는 이모님의 차를 타고 그 집을 떠났다. 내가 떠날 때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소유욕과 분노, 그리고 미련을 동시에 보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 집을 나오는 순간 나는 그가 더 이상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나도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다. 햇살은 밝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한 이 탈출이 나를 새로운 진실로 이끌게 되리라는 것을. 조미숙 이모와 함께 서울을 떠나 부산의 외곽 동네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처럼 공기마저 낯설고 무거웠다. 하지만 이모의 집 앞에 도착하자 그 모든 불안함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단층집, 앞마당에 작은 감나무가 심어진 그곳은 오래되고 소박했지만 이상하게도 포근했다. 여긴 너희 엄마랑 나 어릴 적 함께 자라던 동네야. 서울이 답이 아니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이모의 말에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시아버지 강대식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가 마지막에 지었던 그 눈빛, 말은 없었지만 모든 감정이 뒤섞인 듯한 그 시선은 잊히지 않았다. 소유욕인지 후회인지 증오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그곳을 떠남으로써 단순히 공간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모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며 말했다. 이젠 너한테 물어볼게.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너 강대식한테 뭔가 들은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민재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 새속옷 선물, 그리고 편지 속의 이름, 이은주. 이모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이은주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이은주? 너 그 이름 어떻게 알았어? 편지에서 봤어요. 민재 서랍 안에 있던 오래된 편지였어요. 이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너희 시어머니 혜진 씨의 사촌 언니야. 옛날에 큰 사고를 쳤다고 집안에서 쫓겨났지.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 아이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어. 혹시 민재가 그 아이였던 건 아닐까? 나는 말없이 물을 마셨다. 이모의 추측은 내가 편지에서 읽었던 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민재는 강대식의 아들이 아니었고 그의 사랑이자 죄였던 존재.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껏 숨겨져 있었다. 그럼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내가 물었을 때 이모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을 리가 없지. 여자가 직감이 있는데. 하지만 가문과 체면 때문에 아무 말 못했을 거야. 그 집은 원래 그런 집이었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정말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입을 닫은 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이모는 나를 데리고 해운대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말없이 병원 접수처에서 이름 하나를 적었다. 신혜진. 민재의 어머니. 내 시어머니. 나는 놀라서 물었다. 여기, 이 병원에 계세요? 그래. 정신과 병동에 있어. 아무도 모르게 입원해 있었어. 강대식이 몰래 돈 보내는 것 같더라. 널 만나게 하고 싶었어. 나는 주저했지만 결국 그녀를 보기로 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하얀 병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중년 여성이 보였다. 그녀는 내가 들어왔는지도 모른 채 입술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님, 저예요. 유나예요.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순간 내 얼굴을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 스쳤다. 그러더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야, 내가 돌아왔구나.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나를 이은주로 착각한 것이었다. 그리고 곧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왜 그랬어? 내 남편을 왜 뺏었어? 난 아무것도 모른 척 했는데. 그녀는 울면서 중얼거렸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가슴속에 품은 채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모도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그 집에서 겪은 일은 너 때문이 아니라 그 집의 오래된 그림자 때문이야. 하지만 민재는요?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는 그저 아버지를 믿었고 가족을 사랑했어요. 내 말에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슬픈 거지. 민재는 가장 순수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다시 편지를 꺼내어 읽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나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받는 사람, 강대식. 아버님, 저는 이제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숨긴 진실은 저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를 지킬 것입니다. 나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어 보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 그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나는 더 이상 두려움 속의 며느리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부산으로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고 나는 조미숙 이모의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조금씩 일상의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아직도 밤이면 가끔 강대식의 눈빛이 떠오르곤 했지만 아침이면 다시 바늘과 실을 들고 정신을 집중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였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싱을 배웠고 대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도 옷수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결혼 이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무엇보다 내 손끝에서 무언가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감각은 스스로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음을 확인시키는 작은 증거였다. 이 방을 써. 예전엔 창고였지만 햇살도 잘 들어오고 조용하니까. 이모는 집 옆 창고를 정리해 작은 작업실로 꾸며주었다. 벽에는 오래된 재봉틀 하나, 그리고 낡은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곳에 천 조각들을 가지런히 정리했고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린 후 조용히 앉아 옷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손에 낡은 교복을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옷수선도 하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디가 문제예요? 이 바지 무릎 부분이 찢어졌는데 학생이 계속 입고 싶다네요. 버리긴 아까워서.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목소리엔 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자세히 보았다. 나이는 30 중반쯤, 안경을 쓴 얼굴에 뭔가 따뜻한 인상이 있었다. 그는 명찰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유지훈이라고 합니다. 근처 중학교 기술 가정 선생이에요. 나는 그제야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서유나입니다. 옷은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는 번호를 적어놓고 떠났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한동안 누군가를 마주하고 웃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작업실을 찾았다. 옷을 받아든 그는 직접 입어본 것도 아닌데 만족한 듯 말했다. 정말 꼼꼼하게 하셨네요. 아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말했다. 이 공간, 뭔가 따뜻하네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기분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느질을 멈추고 물을 한 잔 건넸다. 그 후로 그는 가끔 수선을 맡기러 혹은 학생들 옷을 대신 가져오겠다고 하며 들렀다. 처음에는 경계했던 나도 그의 꾸밈없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손바느질 키트를 내밀었다. 이거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왜 저에게 이런 걸?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서 선생님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작은 보답이에요. 그의 말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 그저 정확히 내가 듣고 싶은 만큼만 건네는 말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 작업 노트를 보여주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해 겨울 나는 동네 주민센터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 수성 공방을 열 수 있었다. 이름은 유나의 작은 집. 작지만 단단한 공간,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첫 시작점이었다. 이모는 벽에 걸린 간판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너만의 이름을 다시 걸어야지. 나는 그 말이 참 고마웠다. 결혼 후 줄곧 며느리, 아내, 누구의 여자로만 불렸던 나에게 내 이름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유나의 작은 집은 곧 동네에서 입소문을 탔고 아이들의 교복부터 어르신들의 한복까지 다양한 옷들이 내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무너진 사람도 다시 꿰매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아직도 무거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내가 도망치려 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꿈. 강대식의 눈빛이 그대로 따라오는 꿈.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에 몸을 떨었다. 무의식 중에 나는 휴대폰을 들고 유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단지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어디까지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며칠 후 유지훈은 작업실로 또 다른 바지를 들고 왔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손에 작은 책 한 권이 있었다. 학생들한테 준 과제인데 남는 걸 가져왔어요. 손바느질 일기장이에요. 바느질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 거죠. 나는 조용히 그 책을 받으며 물었다. 선생님은 뭐라고 쓰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구멍난 마음도 꿰맬 수 있을까 그렇게 썼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내 마음을 꿰맨 문장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작업일지에 무언가를 적었다.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덜 아팠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유나의 작은 집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근처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까지 단골이 되었고 작업실 한쪽에는 동네 아이들이 만든 손바느질 작품들이 전시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유지훈 선생님의 반학생들이 만든 마음 바느질 일기 코너는 특히 인기가 많았다. 작고 낡은 공간이지만 이곳에는 무언가가 회복되는 온기가 있었다. 그러나 유나의 마음 깊숙한 곳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었다. 강민재의 죽음. 그 사고는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 왜 하필 그날 그는 야근을 끝내고 그 늦은 밤에 귀가했을까? 그는 보통 택시를 타거나 회사 동료들과 함께 다녔는데
그날은 혼자였고 무엇보다 평소와 다른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기록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USB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민재가 생전에 자주 쓰던 USB였다. 결혼 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이었지만 유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컴퓨터에 연결했다.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문서 파일과 녹음 파일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민재가 직접 녹음한 음성이었다. 오늘 아버지와 또 말다툼을 했다. 회사에서 제안받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반대하신다. 서울을 떠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기대에 맞춰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유나는 녹음을 들으며 점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민재는 단순히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뭔가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가 말하는 기대는 단순한 가부장적 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감시와 통제에 가까웠다. 다른 문서 중 하나는 상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 안에는 민재가 작성하던 유언장 초안이 저장되어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다. 내가 만약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저축과 보험금은 유나에게 남기고 싶다. 그녀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다. 유나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혹시라도 모를 일에 대비해 유언장까지 준비할 만큼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엔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민재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 강대식과 관련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며칠 후 유나는 조미숙 이모와 함께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대식과 한 여자가 함께 있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강대식은 드물게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사람, 혹시 이은주 아니에요? 유나가 묻자 이모는 한참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저 사람이 이은주야. 예전에 군부대 근처에서 일했었는데 강대식이랑 사귀다가 집안 반대로 헤어졌지. 그럼 민재는 그 관계의 결과였던 건가요? 이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얘기는 절대 밖에 하면 안 돼. 그 집안은 체면을 생명처럼 여겨. 민재가 그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 순간 유나는 확신했다. 민재는 알았던 것이다. 그는 생전에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고 그 진실에서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도망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유나는 유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평소처럼 따뜻하게 인사했다. 오늘은 작업실 늦게까지 계셨어요? 네, 조금 생각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 있나요?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혹시 비밀 하나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게 서유나 씨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요.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유나는 처음으로 민재의 죽음 이후 가슴속에 쌓아왔던 의심과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그에게 이야기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말을 자르지도 조언하려 들지도 않았다. 무서워요. 내가 뭔가를 더 알아낼수록 민재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을까 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끊이지 않았다. 잠시 후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결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거짓과 침묵이 만든 비극이지. 당신의 사랑이나 순수함이 만든 결과가 아니에요. 그 말은 유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겠다. 민재가 끝내 풀지 못한 매듭을 그녀가 대신 풀어야 한다. 며칠 후 유나는 유나의 작은 집 문을 잠시 닫고 서울로 향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한 곳, 강대식의 집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 낡은 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 안에서 인기척이 났고 문이 열렸다. 강대식은 그녀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었다.
여긴 무슨 일이냐? 유나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민재가 남긴 것들을 정리하러 왔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숨기고 있는 것들도요. 민재가 남긴 것들을 정리하러 왔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숨기고 있는 것들도요. 유나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말에 강대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결국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와라. 집안은 여전히 군대 내무반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마저 숨막힐 듯 정적이었다. 그는 유나를 식탁으로 안내하며 커피를 내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은 알 것 같다. 민재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고 USB 안에는 아버님과의 갈등도 기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유나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이은주가 남긴 편지였다. 유나는 조용히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강대식은 그 편지를 바라보며 한참 침묵했다. 눈빛 속에는 분노도 부정도 없었다. 그는 그저 피곤해 보였다. 그리고 이내 낮고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민재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였지. 사랑했기 때문에 지키고 싶었고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고백은 뼈마디에서부터 묵직하게 떨어졌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말 속엔 단순한 변명이 아닌 긴 세월 동안 진실을 억누른 사람의 늙은 후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 아이를 지우기 위해서 아내도 가정도 심지어 민재 자신까지 나는 다 속였다. 혜진이는 결국 다 알아버렸고 스스로 무너졌지. 그래서 어머님을 병원에 보낸 건가요? 유나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이 무너진 사람은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없으니까. 그녀를 숨기고 입을 막고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 생각했다. 그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동시에 처절했다. 그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랑도, 아픔도,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외면해왔다. 그리고 그 끝에는 폐허만이 남았다. 민재는 왜 죽었을까요? 유나는 조용히 물었다.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강대식은 시선을 피했다. 그건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민재가 내게 와서 말했다. 회사 그만두고 해외 프로젝트를 가겠다고. 나는 말렸다. 도망치는 거냐고 소리 질렀지. 그럼 사고 전 마지막 대화가 그거였던 건가요? 그래. 그때 내가 한 말이 민재의 마지막 기억이었다면 그게 평생의 짐이 될 줄 몰랐다. 유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완고한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후회와 죄책감, 사랑과 고집이 뒤엉킨 노인의 얼굴일 뿐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유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민재가 죽은 이유를 아버님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어머님은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피해자예요. 누구보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 사람.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그게 민재에게도 필요한 일이에요. 강대식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은 인천 외곽에 있다. 내가 연락해서 준비할게. 며칠 후 유나는 강대식과 함께 신혜진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고 높은 담장과 이중 철문으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입원 병동은 조용했고 그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신혜진은 있었다. 유나가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햇살이 창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손으로 하늘을 만지듯 허공을 쓸고 있었다. 어머님.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신혜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순간 유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선명하게 흔들렸다. 은주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유나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이젠 다 괜찮아. 나는 다 용서했어. 대식이도 결국 너를 선택했잖아. 유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손은 너무나 차가웠고 너무나 외로웠다. 어머님, 저는 유나예요. 민재의 아내였어요. 신혜진은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아이는 착했지. 내 아들은 아니었지만 내 모든 걸 줬어. 그 아이가 태어난 날, 난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나는 며느리였으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수십 년간의 억압과 침묵이 녹아내린 영혼의 파편이었다. 유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어머님, 이제는 말씀하셔도 돼요. 이젠 아무도 어머님을 침묵하게 만들 수 없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강대식은 말없이 담배를 꺼냈다. 유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섰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난 그 아이들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했구나. 유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이제라도 지키고 싶다면 진실을 말해야 해요. 민재를 위해서라도. 그는 담배를 던지고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늦었지만 나도 이젠 입을 열어야겠구나. 그날 밤 유나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옷감 위에 조용히 글을 써내려갔다. 진실은 때때로 아프다. 하지만 침묵은 더 많은 상처를 만든다. 나는 이제 침묵하지 않겠다. 유나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날, 작업실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며칠 비워둔 사이에 쌓인 정적이 공간을 감쌌지만 그 안엔 묘한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재봉틀이 놓인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가 삶을 다시 꿰매기 시작한 희망의 첫 장소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작업 일지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다. 아스테리스크 아스테리스크. 며칠 후 유지훈이 작업실을 방문했다. 그는 그녀가 서울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응,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녀는 작업실 벽 한쪽에 새로운 판넬을 붙이기 시작했다. 거기엔 소잃은 방, 말 못한 마음, 다시 바느질 같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혼자서 상처를 꿰매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꿰매보려고요. 그렇게 시작된 유나의 첫 프로젝트는 수선 모임이었다. 처음에는 동네에 사는 이혼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 몇 명이 모였다. 누군가는 조용히 시를 꿰었고, 누군가는 말을 아꼈고, 누군가는 손끝에 상처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바느질은 이상한 힘이 있었다. 무너졌던 마음들이 천 조각을 꿰매면서 조금씩 붙여졌다. 작은 이야기가 나오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유나는 그 시간 속에서 점점 더 단단해졌다. 어느 날 낡은 운동화를 들고 한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말없이 운동화를 내밀었다. 제 딸 거예요. 이걸 고쳐서라도 입학식에 신기고 싶어요.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자였고 임시 쉼터에서 지내고 있었다. 유나는 운동화를 천천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아이랑 꼭 같이 오세요. 여기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믿기 힘든 감정,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숨어 있었다. 유나의 작은 집은 이제 수선소를 넘어 작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입소문을 타고 마을 이장도 찾아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근처 복지센터에서는 여성 자립 지원 프로젝트와 연계해보자고 제안했다. 그 와중에도 유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매일 아침 작업실에 불을 켜고 재봉틀을 닫고 물을 끓이고 천 조각을 정리했다. 그 일상은 그녀에게 있어 자신을 잃지 않는 루틴이자 다른 이들에게는 안식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강대식의 조카 강현우였다. 그는 반쯤 굳은 표정으로 유나의 작업실 문을 열었다. 여기서 이런 일 하고 있었군요. 조용히 살 줄 알았더니 꽤 유명해지셨다면서요. 유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뭐 하러 왔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이건 강대식 씨의 유언장이에요. 최근에 법적 정리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죠. 유나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 안엔 놀랍게도 강대식이 유나의 이름으로 남긴 작은 주택과 예금 일부가 명시되어 있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족들은 다 반대해요. 당신이 이 집안의 며느리로 남아있는 것도, 유산을 받는 것도.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 집안의 며느리로 남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서 아들을 빼앗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 떠났어요. 그럼 왜 이걸 받겠다는 겁니까?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건 그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책임의 한 조각이에요. 강현우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돌아섰다. 그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며칠 후 유나는 서울에서 받은 유산 일부를 사용해 유나의 작은 집을 확장했다. 작업 공간은 더 넓어졌고 아이들을 위한 독서 코너, 여성들을 위한 상담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 부엌까지 생겼다. 이 공간은 이제 단순히 바느질을 하는 곳이 아니라 아픔을 나누고 다시 일어서는 여성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그 확장 오픈날, 유지우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다. 그는 벽에 붙은 새로운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로 멋진 일을 하고 계세요. 유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혼자선 할 수 없었어요.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이 이 집을 만들어줬어요. 이 공간 이름을 왜 바꾸지 않으셨어요? 이젠 그냥 수선소가 아니잖아요. 그녀는 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작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작은 바늘이 옷을 꿰매고 작은 마음이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여긴 여전히 유나의 작은 집이에요. 그날 밤 유나는 혼자 남아 작업실에 앉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야, 이젠 정말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너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도 다시 꿰매고 있어. 그녀는 다시 바늘을 들었다. 그 바늘 끝에는 상처가 아닌 다시 살아갈 희망이 매달려 있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유나는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고 커튼을 정리한 뒤 조용히 불을 끄고 나왔다. 거리엔 이른 겨울바람이 불었고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작업실에는 다음 날 있을 아이들 바느질 수업 준비물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화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다. 서유나 씨죠? 지금 바로 작업실로 오셔야겠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유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건물의 절반이 불길에 삼켜진 뒤였다. 작업실 입구에는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나 씨, 여기 있어요. 유지훈이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고 서둘러 달려온 듯 헐떡이며 그녀를 잡았다. 괜찮아요? 혹시 안에 있었어요?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가 다시 살아갈 힘으로 일구었던 모든 것이 타오르고 있었다. 불은 2시간 만에 진압됐지만 내부는 이미 전소된 상태였다. 책, 1000조각, 아이들 일기장, 수선 도구, 그리고 여성들의 고민과 이야기가 담긴 메모와 판넬들까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소방대원은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확한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외부에서 고의적으로 불이 붙은 흔적이 있습니다. 기름 냄새도 감지됐고요. 방화 가능성 높습니다. 윤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고해? 누군가 이 공간을 일부러 불태웠다는 말인가? 며칠이 지나도 경찰은 뚜렷한 용의자를 지목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하의 마음에는 점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강현우, 강대식의 조카. 그는 유언장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윤하를 비난했고 당신이 이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누구보다 체면을 중시했고 윤하가 여성 자립 공간을 운영하며 언론에 소개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분명 불편한 시선을 보였다. 윤하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면서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가 최근 저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고 유상 관련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선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CCTV나 지문,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윤하는 폐허가 된 작업실 앞에서 홀로 서 있었다. 건물 벽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문 앞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작은 화분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불쌍한 척하지 마라.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거다. 그 필체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윤하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며칠 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윤하의 작은 집을 사랑했던 엄마들,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잿더미 속에서 남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다. 이 공간은 그냥 수선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꿰매던 곳이었어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도 도울게요. 윤하 씨, 힘내요. 혼자 아니에요. 그 말들은 윤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남은 천 조각을 손에 쥐며 속삭였다. 그래, 이건 끝이 아니야. 우리는 다시 꿰맬 수 있어. 며칠 후 유지우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근처에 오래된 폐공장이 있어요. 임대료도 저렴하고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새로운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윤하는 처음엔 망설였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다시 상처를 마주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픔을 외면한다고 치유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꿰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그로부터 2달 후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윤하의 작은 집, 다시 바느질하라. 리모델링된 공간에는 작업실뿐 아니라 심리상담실, 작은 전시공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마련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오픈 행사 날 윤하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잃은 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건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꿰맨 건 서로의 상처였습니다. 이곳은 단지 제가 만든 공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다시 일어선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우리를 태우려 했던 불길은 우리를 사라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소년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도 바느질 배우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여기서 웃기 시작했어요. 윤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이곳은 누구나 꿰맬 수 있는 곳이니까. 그녀는 다시 바늘을 들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 꿰매는 수많은 손들이 다시 삶을 짜고 있었다. 윤하의 작은 집은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공간은 예전보다 더 크고 견고했으며 무너졌던 마음들을 더 넓게 안아줄 수 있는 온기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윤하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날 새벽, 작업실을 불태운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졌던 시간들. 경찰은 방화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CCTV는 화재 당일 근처 골목을 지나던 누군가를 포착했지만 얼굴이 모자와 마스크에 가려져 있어
단서가 부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서유나 씨.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나가 도착했을 때 경찰은 화면 하나를 재생했다. 그것은 골목 CCTV에 향상된 영상이었다. 화면 속 인물은 어두운 외투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체형은 분명히 익숙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담벼락에 쪽지를 붙이는 장면이 잡혔다. 유나의 작업실에서 발견되었던 바로 그 쪽지. 필적 감정 결과 그 글씨는 강현우 씨의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아직 직접적인 현장 증거는 부족합니다. 체포는 어렵지만 참고인 조사는 가능합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이미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있었던 이름. 강대식의 조카, 강현우. 그는 가문의 명예를 내세워 그녀를 배척했고 끝내 증오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며칠 후 유나는 직접 강현우를 찾아갔다. 그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울의 대형 로펌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유나를 보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이렇게 찾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경찰에 말하셔도 달라질 건 없어요. 제가 직접 불을 질렀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당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가족은 상처받았습니다. 유나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았다. 가족의 상처를 말하기 전에 그 가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민재, 어머님, 이은주, 그리고 저.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오직 명예라는 이름 아래 침묵해야 했으니까요. 강현우는 고개를 돌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당신이 뉴스에 나오는 걸 봤어요. 가문의 수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이 사라지길 바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허무하고 공허했다. 당신이 바란 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거였나요? 유나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당신을 고발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남긴 증거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강현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난 그럴 생각 없어요. 예죠. 당신이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할 짐은 법적 처벌보다 무거울 거예요.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가문도, 명예도, 사람도. 유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날 밤 작업실로 돌아온 유나는 불에 타고 남은 천 조각들을 꺼냈다.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은 몇몇 색색의 조각들. 그녀는 그것들을 이어붙이기 시작했다. 불균형한 모양, 찢긴 자국, 검게 그을린 흔적까지 그대로 남긴 채 천천히 꿰맸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실이 끊어지고 바늘이 부러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완성된 하나의 퀼트 작품이 작업실 벽에 걸렸다. 타다 남은 천 조각들이 이어진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진실한 삶의 흔적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유나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제목은 불탄 마음을 꿰매다. 그 전시회에는 아이들의 작품, 여성들의 손편지, 그리고 유나가 만든 퀼트가 함께 전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중에는 강대식의 아내였던 신혜진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작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나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저 가문을 위해라는 말 아래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유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유지훈이 유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예요. 미움 대신 치유를,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한 거니까요.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선택이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원했던 건 정의보다 회복이었어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하늘은 높고 맑았다. 이젠 민재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 용기였던 것 같아요. 불은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오히려 불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바늘을 들었다. 이번엔 마지막 조각을 꿰맬 시간이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유나는 작업실 앞에 작은 평상을 꺼내 놓았다. 눈은 조용히 쌓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작업실 안에 울려 퍼졌다. 선생님, 눈사람 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하얀 눈은 처음 봐요.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눈을 뭉쳤다. 어느새 그들의 얼굴에도 그녀의 눈빛에도 두려움과 어둠의 그림자는 남아있지 않았다. 유나의 작은 집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방문자들은 꾸준히 늘었고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여성들도 이곳을 찾기 시작했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곳에 왔는지,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이해하고 함께 꿰매고 있었다. 이곳엔 울음이 있었고, 작은 목소리가 있었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려는 용기의 흔적이 있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작업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오래된 낡은 한복을 들고 있었다. 이건 내 딸이 결혼식 때 입었던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그 손주 결혼식에 다시 입고 싶어요. 유나는 천 조각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꼭 고쳐드릴게요. 그리고 그 마음까지 꿰맬 수 있도록 정성껏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바느질은 단지 옷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다. 추억을 되살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었다. 그해 연말, 유나는 처음으로 공개 강연에 초대받았다. 주제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 유나의 작은 집.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잠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조용히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세상 속에서 제 존재마저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늘과 실을 들고, 다시 꿰매기 시작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찢어진 채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꿰맬 수 있습니다. 다시 이어붙이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고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저는 무너진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꿰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도 보였다. 유나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자신의 발걸음이 더는 떨리지 않음을 느꼈다. 며칠 후 유나는 민재의 무덤을 찾았다. 하얗게 눈이 쌓인 산등성이, 그곳에 조용히 서 있는 작은 비석. 그녀는 무릎을 꿇고 비석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민재야, 나는 이제 괜찮아. 너를 떠나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정말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내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고 또한 가장 큰 슬픔이었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그 시간은 나를 다시 살아가게 했어. 그녀는 꽃을 놓고 조용히 일어났다. 바람이 불었고 눈송이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새해가 밝았다. 유나의 작은 집도 새롭게 단장되었다. 입구에는 새 간판이 걸렸다. 유나의 작은 집, 꿰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 그리고 그 아래엔 작고 따뜻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찢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꿰맬 수 있으니까요. 그 문구를 바라보며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여기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여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에요. 그녀는 그 여성을 데리고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온기, 웃음소리, 그리고 조용히 울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용하는 하나의 집, 하나의 삶. 그날 저녁, 유나는 작업실 벽에 걸린 퀼트를 바라보았다. 불에 타고, 찢기고, 검게 그을린 조각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꿰매어 만든 이 작품은 그녀 자신의 삶이자 그녀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 나는 다시 살아. 우리는 다시 살아. 그리고 바늘을 집어들었다. 다음 이야기를 꿰매기 위해